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과거에 일본 사이비 종교에서 지하철의 살포에서 수십 명이 죽은 살인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이 살인가스를 북한에 제공할까 봐 에칭가스의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인데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하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렇게도 밝히고, 눈에 들어오는 건 일본은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점점 엄중해지고 네.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틀 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때는 그때 우리 기업이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도 대화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일본 정부에서 곧바로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막다른 길로 가지 마라, 네. 이렇게 좀 더 강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날린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 청와대로 불러서 또 이 문제 서로 회의했습니다. 간담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초청 간담회인데요. 네. 총 30대 대기업 총수들, 네. 정의선 부회장. 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자, 정부 대책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일단 해당 기업들 세제 지원하고 금융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 총동원하겠다 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만 갖고 있는 이런 원천 기술들 국산화하는데 최대 1조 원까지 투입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당장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정부가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모든 종류의 행정 조치, 특히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 일본은 까다롭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각 기업들 상호 간, 그리고 네. 기업 간, 이제 특히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도 지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네. 뭐 남아 있는 자원들을 서로 배분한다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네.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이런 일을 네. 다시 겪지 않고 위해서 특별하게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네.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조원태 사장 대한항공에, 네, 또 최태원 회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밑그림이 조금 더 돼 있습니까? 네, 정용진 회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주요 인사들 오른쪽에 정의선 부회장 옆모습으로 보이고요. 오늘 재계 간담회, 네, 키 큰 사람이죠. 조원태, 네, 대한항공 회장이 됐죠, 얼마 전에. 네, 네, 정영진 회장과. 네,
네, 허창수 회장 같습니다. 네. 아, 구강무 회장 다음에 허창수 회장이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부회장은 일본 가서 아마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나 봐요. 네, 지난 오늘 주말에 불참했습니다. 네. 일본에 가서 오늘 불참을 했고요. 일본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일본의 이제 금융 관계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네. 얘기들도 좀 전해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 어떻게 보면 한국 내의 반일 감정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곧 이제 8.15 광복절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기류 때문에 아마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또 금융 쪽이 일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본에도 이 사태가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부분들을 좀 설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NHK가 네, 저희 KBS 같은 공영방송인데 우리가 살인가스를 그러니까 살인가스죠. 네. 네. 화학무기 등에 전용할 수 있어서 그게 원료가 될 수 있는 에칭가스를 수출 규제하는 거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뒤가 좀 바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NHK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에칭가스라고 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화학 성분을 가지고 네. 살인가스라고 하는 신경작용제, 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경제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NHK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가스라는 것이 과거에 오음진리교 사람들이 네. 지하철 테러할 때 썼던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네. 사건이었던 거죠. 그때 13명이 사망하고 5천 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주도했던 뭐 교주는 사형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사하라 쇼커라는 네. 교주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앞뒤 맥락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건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 네. 국민들한테 상당히 공포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징용 문제가 발단이었을 것 같은데 네. 누가 봐도. 네. 그런데 저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는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적 위험은 북한이고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뭔가 규제 대상의 품목을 보내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면서 세상에 살인가스 같은 이런 걸 참 집어넣고 있어요. 네. 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네. 왜냐하면 어느 국가가 가지고 있던 화학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돌변해서 이 공격용으로 바뀐다면 어느 국가에서든 다른 거라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일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느낄 만한 딱 특정 가스를 거론해가면서 이게 마치 북한에 의해서 쓰일 수 있다는 식으로 발상 자체가 굉장히 참 저는 좀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 얘기 한동안 있었죠. 북한이 한참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동시에 아베의 지지율을 함께 치솟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의 어떤 평화 관계가 되면서 아베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의 평화가 아베 정권에는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이 수출 규제라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지율도 올리고 경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할 부분을 보복도 올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끌어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말하기로는 뭐 평범한 국가로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아마 아베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네. 주목할 부분이에요. 화학 무기는 국제적으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학 무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걸 북쪽에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 물자를. 이것 자체도 비상식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만약에 화학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건 일종의 비상식적인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지금 한국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매도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겁니다. 과정에서 여러 출구 심지어 NHK까지도 이런 보도를 하는데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말의 근거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요. 네, 근데 네. 이제 참 걱정스러운 게 저도 이제 일본 관련한 문제를 해서 일본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가면 일본 언론이 우리랑은 참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어떤 안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국익에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으로 진실보다 국익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국민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아예 알려주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한국의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NHK에서 보도를 하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일본 국민 여론이 정확하게 아베에 대한 지지율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우리 정부의 입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것이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불합리한 보복 조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즉각 철회를 할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일본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는 여론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측의 철회를 견인해내는 데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 하는 입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본부 차원에서뿐이 아니라 각 공간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 공간을 늘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공개 부분 또 공개 부분 투 트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적했듯이 이것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21일인가요? 참의원 선거가? 네, 그러면 맞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좀 이런 움직임이 누그러지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가 지금 장기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일종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할 만큼 참여연 의석을 확보할 경우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조금 반대로 지금 일본 여론이 좀 악화되면서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좀 확대되면서 선거에서 좀 패배할 경우에는 지금 정반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 관련해서도 물론 우리가 이럴 때는 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일본 정부는 꾸준히 어떤 김상조 실장 말대로 어디가 한국 경제의 급소인가 꾸준히 이 대응책을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걸 지켜만 보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하고 그다음에 사실 징용 배상자 판결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거 2012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워낙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미루기만 했다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비상식적인 어떤 조치가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좀 막연한 희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정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의 외교라고 하는 거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냥 국제 간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사실 장기화를 우리가 소재 부품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 분야들은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일본이 잘할 수 있는 거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우리의 일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제무역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설마 했던 부분에서 당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뭐 지난 얘기지만 신경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도 역시 답이 없기는 저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대법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뤘던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착수했을 때 이번에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분을 혹시라도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을 조금 더 긴밀한 관계였다라면 미리 좀 풀어놓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네. 뭔가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 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이 장면 잠깐 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결정되던 그때 전격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던 이 영상. 이때부터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일로로 가기 시작하죠. 이후에 이제 이걸 봉합해 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서둘러 추진하다가 또 합의 내용이 또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으면서 또 다시 취소가 되면서 또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 역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결국 일본의 이런 보복 규제를 수출 규제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 근데
먼저 네. 사실 좀 시각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하고 일본하고 같이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할 부분은 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방금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당시에도 됐던 겁니다. 네. 뜬금없이 갑자기 독도를 가겠다고 했었고 일왕한테 독립운동가들한테 와서 사죄해라 이렇게 지금 표현까지 해서 일본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권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 문제를 이용해온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오다가 결국 뒤로 밀어오다가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같이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외통수에 몰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되 대신에 일본과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네. 이런 걸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불매운동 이런 모습도 있는데, 네, 잠깐 보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일본산 맥주를 진열대에서 빼고 있죠. 네. 과자 진열대에서도 빼고요. 식료품 진열대에서도 일본산 제품들을 빼고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을 저희 슈퍼에서는 팔지 않는다. 그래서 가져왔던 제품도 지금 다 지금 뺐어요. 매출은 크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일본 제품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판다는 게 좀 뭔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팔지 말자. 당분간은 취급 안 할 생각이고요. 개그맨 김재욱 씨는 SNS에 가족여행을 위해 예매해둔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취소한 내역을 보여주는 등 일본 여행 취소 사례도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제전문가 저희 라디오 프로 진행하는 김방희 소장이 라디오 출연해서 여러 불매운동 중에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타격을 준다고 할까요? 이런 얘기 직접 들어볼까요? 그 부분을? 네. 이건 이제 한일 관광객 추인데, 네. 이건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보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네, 김방희 소장의 입장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게 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안 가기 시작하면 도쿄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지방이 타격을 입는데 특히 도쿄와 거리가 좀 있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관서 지역이 타격을 받아요. 오사카, 예. 그다음 후쿠오카, 한국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가죠. 그렇죠. 예. 기타 큐슈 이런 데들이 예. 타격을 받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관광 수지는 우리가 한 일본에서 가서 쓰는 돈이 6조 4천억이고 해마다 적자죠. 네, 우리는 네. 2조 6천억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주로 관광 수지라고 하면은 아주 영세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피부로 와닿는 일본 거거든요. 국민이 직접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차라리 일본 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국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그런 것도 않겠느냐. 있겠군요. 그럼 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무리해야겠는데 정확하게는 반도체 수출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마세요 한 게 아니고 네. 수출하는 과정을 더 꼼꼼히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일본- 지났는데 그렇죠. 실제 수출을 불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미 수입되고 있는 부품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신청서 같은 걸 따로 받지 않았는데 네. 신청서를 사실 일부러라도 우리 일 처리 늦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첨부 서류 같은 것도 한 30개 정도 붙였던 걸 한 90 정도로 늘리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처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중국은 제재가 없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이 없었다가 그 과정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